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괴테의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 제3장 나무는 하늘을 뚫고 자라지는 않는다입니다. 이 장에서는 괴테가 본격적으로 문학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다루어집니다. 특히 이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은 단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작품은 그 명성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고 분량과 구성 면에서도 비교적 읽기 쉬운 편이어서 많은 독자들이 이미 한 번쯤은 접해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 작품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작품의 명성에 비해 특별한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을 충분한 맥락 없이 단순히 비극적 연애 이야기나 괴테의 사생활과 연결된 자극적인 소재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괴테의 자서전을 통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창작 배경과 괴테 자신이 밝히는 형식적 내용적 의도를 함께 접하면서 이 작품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편지 형식을 선택한 이유, 권태와 삶의 혐오에 대한 심리 분석, 그리고 젊은 인간의 내면 위기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작품이 단순한 감상적 연애 소설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인간 분석의 산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괴테의 사생활이나 연애 편력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며 작품 자체의 문학적 깊이보다는 외적 일화에 머물러 있던 일반 독자들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자서전의 해설을 통해 다시 작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젊은 괴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작품이 단순한 고백이나 연애의 기록이 아니라 괴테가 자신의 감정적 혼란과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정신적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시 살펴보는 일은 괴테가 어떻게 한 젊은 시인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의 대학생활 이후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게 된 괴테는 1770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다시 법률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생활하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문학을 향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오면서 꼭 논문을 쓰겠다고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논문을 쓰게 되고, 비록 이 소논문이 학술 논문으로 정식으로 출판되지는 못하지만 학위를 받게 됩니다. 베칠라르에서의 체류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창작 배경. 괴테는 이듬해 독일 중부 헤센주에 위치한 베칠라르의 고등법원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베칠라르는 당시 제국 최고 법원이 자리한 도시로 독일 전역의 소송과 분쟁이 집중되던 행정사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 법률 수습생들이 견습을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베칠라르는 수많은 법률 논쟁과 감찰, 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도시 전체가 긴장과 대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 관찰을 즐기고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괴테에게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으로나 성향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베칠라르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곳에서의 체류에 대해 큰 기쁨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베칠라르 체류 경험 속에서 괴테의 가장 위대한 감정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탄생하게 됩니다. 괴테는 베칠라르에 체류하는 동안 감찰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원 내부의 혼란과 긴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는 본격적인 문학 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창작 대신 미학적 사색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시기 괴테는 친구인 메르크와 고터 등과 함께 고대 미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따라야 할 근본 원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의 결과 그는 예술가에게 도덕적 목적을 요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작품을 훼손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괴테는 예술이 도덕적 교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당시의 미학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이 인간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예술은 그 자체의 진실성과 자율성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르테르에 대한 윤리적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자연을 특성대로 내버려 두고 외부의 자연을 특성대로 내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내 계획은 나를 기이한 영역으로 내몰았는데 그 속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구상되고 쓰였다. 나는 내면적으로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외부 세계를 애정을 다해 관찰하려고 했다. 또한 인간에서부터 간신히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와 모든 것이 각자의 방식대로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다. 그럼으로써 자연의 하나하나의 대상들과 신비로운 친화관계가 이루어졌고 친밀한 울림과 전체로의 공감이 생겼다. 그리하여 마을과 지역의 바뀜, 낮과 밤의 바뀜, 그 밖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가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켰다. 화가의 눈길이 시인의 눈길과 어울렸고 정겨운 강물에 의해 활기를 띠는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은 고독에 대한 나의 애착을 더해 주었고 사방으로 펼쳐지는 나의 조용한 관찰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내가 제젠하임의 가족 집단을 떠나온 후 이제 다시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의 친구들을 떠난 이래 내 가슴 속에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애정이 어느 정도 위장을 하고 나타나 아무도 모르게 와서 모든 훌륭한 계획을 망쳐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제 나는 이 계획의 단계가 여기에까지 이르니 처음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 가벼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부터 이 책은 본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립적인 것이라고 표명되지 않았다. 이 책은 오히려 작가의 삶의 틈을 메우고 잃어버리고 실종된 모험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행해진 일은 되풀이되어서도 안 되고 되풀이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작가가 이제 우둔해진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라인 계곡의 체류를 그다지도 아름답게 해주었던 사랑스런 교제관계를 눈앞에 떠올리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다행히 수호신이 일찍이 이것을 염려하여 그를 자극하여 기억력이 있는 젊은 시절에 지나간 일을 파악하고 묘사하여 대담하게 적당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내보이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내가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경향이 시작되었다. 즉, 나를 기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몰입시킨 것을 하나의 형상인 시로 만들고 거기에 내 자신을 결부시켜 외적인 것들에 대한 내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하여 내면의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시작된 것이다. 천성적으로 끊임없이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옮겨다니는 내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재능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밝혀지는 모든 것은 커다란 고백의 단편일 뿐이다. 이 작은 책은 그 고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이다. 괴테는 베칠라르 체류 시기에 자신의 감정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부의 자연은 괴테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부의 자연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억누르거나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풍경과 계절, 사람과 사건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감정을 도덕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연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자기 내면과 외부 세계가 서로 자연스럽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결과 괴테는 자연의 변화와 일상의 사소한 장면들에도 깊이 감동하며 세계 전체와 정서적으로 밀착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을과 지역의 변화, 낮과 밤의 교대, 강과 전원의 풍경이 모두 그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공명하게 되었고,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 속에서 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감정 세계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개방은 동시에 위험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제젠하임에서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이별 이후 홀로 베칠라르에 거주하게 되자 괴테의 마음속에는 메울 수 없는 공허와 상실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든 다시 사랑과 감정에 휘말려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괴테는 베르테르와 매우 가까운 심리적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테는 본격적인 문학 작품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한 시기를 정리하고 봉인하기 위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독립된 허구 작품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감정과 경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을 기록하고 간직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적 야심의 산물이라기보다 자신의 내적 위기를 정리하기 위한 정신적 기록이었습니다. 괴테는 또한 지나간 감정은 다시 살아낼 수도, 다시 정확히 재현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은 둔화되고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강렬한 경험은 오직 그 시기에만 진실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르테르를 젊은 시절, 아직 기억과 감정이 생생할 때 써두도록 자신을 이끌어준 것을 일종의 행운이자 고호라고 표현합니다. 이 점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윤리적 동기는 독자를 교화하거나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괴테가 자기 안의 위험한 감정과 상실, 절망을 문학으로 옮겨 적음으로써 스스로를 파괴로부터 구해내려는 자기 치유의 작업이었습니다. 괴테는 늘 자신이 기쁨과 행복, 슬픔과 괴로움의 양극단을 오갈 때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구현하면서 그 속에서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는 성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한 그의 작품은 모두 자신을 대변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고백의 단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관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장래의 직무 수행을 위해 견습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 중에 우리가 간단히 신랑이라고 부르곤 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변함없는 태도, 명확한 의견, 확실한 행동과 말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활달한 행동과 끈기 있는 부지런함으로 상관의 촉망을 받아 곧 임용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많은 동생들의 맞이로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으며 호라비가 된 아버지를 혼자서 잘 모셨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도 자신과 후손을 위해 그녀에게서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바랐고 확실한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에 도움이 될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녀가 탐나는 여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격렬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는 여자였다. 날씬하고 귀여운 몸매, 순수하고 건강한 성격, 거기에서 나오는 쾌활한 활동력, 일상적인 일에 능숙한 처리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 한데 부여되어 있었다. 그런 기질들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늘 기분 좋았고 그런 기질들을 지닌 사람들과 즐겨 어울렸다. 나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들과 함께 젊은이들이 늘 접할 수 있고 큰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천진난만한 기쁨을 누렸다. 로테는 이중의 의미에서 욕심이 없었다. 첫째, 그녀의 천성이 특별한 애정보다는 일반적인 호감에 기울고 있었으며, 둘째,
그녀가 자신에게 소중하며 그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싶은 한 남자에게 바쳐진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녀 주위에는 쾌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 손님은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한 소녀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아무리 호의적인 대접도 구애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었고 편안히 지낼 수 있었으나 곧 거기에 얽혀들어 묶이고 말았다. 더구나 그는 한 쌍의 젊은 남녀에게서 무척 신뢰를 받고 친절히 대접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재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하고 공상에 빠져있던 그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한 여자친구에게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옆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일상세계를 중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농장에서 들판과 초원에서 채소밭이나 정원에서 쉽게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약혼자도 업무가 없을 때에는 함께 참여했다. 그들 세 사람은 저절로 서로 떨어지지 못하고 함께 있는 것이 몸에 뱄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멋진 여름을 보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일적 목가였다. 비옥한 토지가 이 목가에 산문을 주었고 순수한 사랑이 씨를 부여했다. 그들은 곡식이 익은 밭을 거닐면서 이슬이 촉촉한 아침의 상쾌함을 맛보았다. 종달새의 노래, 메추라기의 우짖음은 기쁨을 주는 소리였다. 무더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무서운 폭풍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서로는 더욱 가까워졌고 많은 사소하고 불쾌한 가정의 많은 일들은 지속적인 사랑에 의해 쉽게 사라졌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계속 흘러갔으며 모든 날들이 축제일처럼 여겨졌다. 괴테는 이 대목에서 베르테르의 등장인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비극성은 허구가 아니라 괴테 자신의 체험과 주변 인물들의 현실적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견습 중인 젊은 관원, 즉 로테의 약혼자인 알베르트의 모티브가 된 요한 크리스티안 캐스트너의 인물상이 제시됩니다. 그는 조용하고 안정된 태도, 명확한 판단력, 성실한 근무 태도로 상관의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는 캐스트너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모범적 시민이며 질서와 책임을 중시하는 합리적 인간형임을 보여줍니다. 장차 공직자로서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는 현실 세계의 규범과 제도를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테의 모티브가 된 샤를로테 부부의 성격과 삶의 조건이 설명됩니다. 로테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안의 맞이로서 동생들과 아버지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열정적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신뢰와 호감을 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날씬한 체형, 건강한 성격, 쾌활한 활동력, 그리고 가사와 일상생활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로테가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괴테는 로테를 욕심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는 그녀가 개인적 열정보다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약혼자와의 운명적 결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임을 뜻합니다. 즉 로테는 감정보다 도덕과 질서를 우선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비해 새로 등장한 인물, 즉 베르테르의 모티브가 된 괴테 자신은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제시됩니다. 그는 우울과 공상에 빠져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이며 결핍과 불안을 지닌 감성적 주인공입니다. 약혼한 여인을 향한 호의가 처음에는 단순한 친근감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서적 의존과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특히 그녀가 그에게 일상 세계를 중개해 주었다는 표현은 로테가 괴테에게는 현실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르테르가 사회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한 인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심리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자연 속 공동 생활을 통해 더욱 밀착됩니다. 들판과 정원, 농장이라는 목가적 공간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세 인물이 갈등 없이 함께 지내는 이상적 공동체처럼 묘사됩니다. 괴테는 이를 독일적 목가라고 부르며 자연과 사랑,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장면은 겉보기에 조화일 뿐 그 내부에는 이미 불균형이 내재해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합법적 약혼자이고 로테는 도덕적으로 충실한 인물이지만 베르테르는 그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의 핵심은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비극의 구조를 미리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이성과 질서, 사회적 안정의 상징이고 로테는 의무와 도덕에 충실한 이상적 여성상이며 베르테르는 감성과 열정,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대적 개인을 대표합니다. 이 세 인물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평화로운 여름의 목가적 장면은 이후 전개될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장치입니다. 괴테는 가장 조화로운 순간 속에 이미 파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며 감성과 질서 사이의 갈등이 베르테르의 비극으로 귀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비극적 결말은 괴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실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자살은 괴테의 친구였던 카를 비렐름 예루살렘의 자살 사건을 모델로 합니다. 예루살렘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직업적 좌절 속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괴테는 이 사건을 베르테르의 최후에 결합시켰습니다. 따라서 베르테르는 괴테 자신의 감정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결합된 복합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괴테의 실제 인간관계가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결과입니다. 로테는 현실의 책임과 도덕을 대표하는 여성이고 알베르트는 사회 질서와 합리성을 구현한 인물이며 베르테르는 감성과 열정, 그리고 근대적 개인의 고독을 상징합니다. 세 사람의 조화로운 목가적 일상은 실제로도 한때 존재했던 평화로운 관계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감정과 질서가 공존할 수 없는 구조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여인을, 더구나 아무와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여자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 대해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 그는 내가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며 엉뚱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나의 별난 취미를 보는 것이 몹시 싫다고 말했다. 그 친구의 관여와 권고는 이곳을 떠날 결심을 촉진시켰다.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는 그 이상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을 정도로 쾌활하게 행동했으며 이로부터 나오는 안정감은 나로 하여금 모든 위험을 잊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모험도 종말에 다다랐다는 것을 나는 숨길 수가 없었다. 곧 이루어지리라 예상되는 이 젊은 남자의 승진에 사랑스런 그 소녀와의 결혼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어느 정도 결단력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을 깨끗이 받아들이려 하는 법이어서 나도 견딜 수 없는 일로 쫓겨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부분은 괴테가 그의 친구 메르크를 샤를로테부프의 집으로 데려가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친구는 샤를로테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다른 자유로운 상태의 여인을 사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그를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샤를로테부프를 향한 괴테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괴테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작별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별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고통이 없지는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츠 폰 베를리힝겐의 출판.
괴테는 베르테르를 출판하기에 앞서 실존 인물 괴츠 폰 베를리 힌겐의 일대기에 매료되어 이를 희곡으로 형상화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괴츠는 16세기 독일의 기사로 제국 권력과 봉건 질서에 저항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쇠팔 기사로 불릴 만큼 강인한 의지와 자유로운 정신의 상징이었으며 괴테는 이 인물을 통해 구체제에 맞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질풍노도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는 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특히 그의 누이 동생이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은 괴테가 작품은 쓰지 않고 늘 이야기만 반복한다면서 말로만 허공에 대고 떠들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종이 위에 확실하게 적어 놓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어느 날 초안이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 일에 착수하게 되고 6주일 후에는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괴테는 이 원고를 단지 다음에 오게 될 새로운 작품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메르크는 도대체 영원한 작업이나 개작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서 작품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작품을 계획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괴테는 자신이 이토록 많은 애정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서점에 가져다 주어 거절의 답변이라도 받게 되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괴테는 결국 메르크의 조언을 받아들여 괴테가 용지의 값을 떼고 메르크가 인쇄 비용을 담당하여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괴테의 작품은 그 당시 널리 일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괴테는 자신이 주목해온 작가들이 비평가들에게서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출간된 뒤의 반응은 괴테 자신에게도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일반 대중의 대부분은 작품의 구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소재와 인물에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일반 대중은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열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베르테르의 출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괴츠 폰 베를리 힌겐의 주인공 괴츠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를 주장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당시 억눌린 청년층에게 강렬한 해방감과 동일시의 대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괴테는 이를 거칠고 아성적인 젊은 정신이 제 세상을 만난 것이라고 표현하며 작품이 젊은 세대의 잠재된 반항심을 자극했음을 인정합니다. 반면 비판 역시 거셌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괴테가 폭력과 무질서를 지나치게 미화했다고 비난하며 중세적 혼란과 봉건적 반란을 다시 불러올 위험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괴츠 폰 베를리 힌겐이 단순한 역사극이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도전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괴테를 학식 깊은 역사학자처럼 여기며 원전 주석 작업까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품은 문학, 정치, 학문적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오해와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괴테는 이후 역사와 제도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희곡의 성공과 논란은 훗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불러올 더욱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미리 예고하는 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출판. 괴테는 사람들과 어울려 토론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혼자만의 사색도 늘 어떤 가상의 상대자를 설정해 놓고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머릿속의 대화가 마치 서신왕래와 무척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베르테르를 서간체 형식으로 집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박한 어려움에 몰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혐오감을 묘사하려면
작가는 곧장 자신의 생각을 편지 속에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불만은 고독의 탄생이며 제자이기 때문이다.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갖 반대를 원한다. 온갖 유쾌한 사교보다 그에게 더 거슬리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타인의 향락은 그에게는 고통스런 비난거리이며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유혹해내는 것에 의해 가장 깊은 내면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가 그런 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글로 마음을 털어놓는 데에는 그것이 즐거운 내용이든 불쾌한 내용이든 아무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박의 이유를 담아 작성된 답장은 고독한 자를 우울함 속에 고착시키는 기회를 주고 그를 더욱 냉혹하게 만드는 계기를 준다. 이런 의미에서 쓰인 베르테르의 편지들은 그리하여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 괴테가 특히 주목한 것은 불만이라는 정서와 고독 사이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는 주인공이 삶의 절박한 위기가 닥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정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은 타인의 시선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혐오감과 권태와 불만이 결국 그의 고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만에 사로잡힌 인간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교류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와 거부, 불화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즐거운 사교나 타인의 행복은 그에게 위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극이 되며 자신의 결핍과 고립을 더욱 선명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놓인 인간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 자기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게 됩니다. 괴테는 이를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유혹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고독한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고백은 현실의 대화, 즉 즉각적인 반박이나 평가가 따르는 대면 소통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편지라는 형식이 필연적으로 선택됩니다. 편지는 상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소통 방식입니다. 글로 마음을 털어놓는 동안 화자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즐거운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거리와 침묵 속에서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괴테는 이 점에서 편지가 고독한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편지는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합니다. 상대의 답장은 종종 반박과 설명, 충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고독한 인간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고립과 상처를 더욱 고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괴테가 말하듯 답장은 고독한 자를 우울함 속에 고착시키고 더욱 냉혹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쓰인 베르테르의 편지들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고독한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식적 장치가 됩니다. 독자는 베르테르의 편지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 흐름과 심리 변화를 직접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서간체 형식은 베르테르의 고립, 불만, 자기 몰입을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면 작품 전체의 비극성을 강화하는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이 작품의 내용인 삶에 대한 역겨움과 권태로움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즐거움은 외적 사물들의 규칙적인 회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낮과 밤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개화와 결실,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하도록 때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현실적 삶의 본질적인 원동력이다. 이런 향락에 대해 개방적이면 개방적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느낀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가 관여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나뒹굴게 되면 우리는 그런 호의적인 제공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불행과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
우리는 삶을 역겨운 짐으로 여기게 된다. 권태는 자살로 발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사랑의 반복보다 더 많은 권태를 초래하는 것은 없다. 첫사랑이야말로 유일한 사랑이라는 말은 옳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랑에서는 두 번째라는 이유로 이미 사랑의 최고의 의미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사랑을 고양시키고 유지하는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의 개념은 파괴되고 사랑은 반복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감한 젊은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과오의 끊임없는 반복이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기르면서 동시에 결점도 키운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장점은 결점의 뿌리를 받고 있는 듯이 자리하고 있다. 결점과 장점은 모두 힘차고 다채롭게 뻗어나가지만 결점은 은밀하게, 장점은 공공연하게 확산된다. 우리의 장점은 대부분 의지와 의식에 의해 실현되고 결점은 무의식 중에 돌발적으로 생기므로 장점은 기쁨을 주는 경우가 드문 반면 결점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준다. 여기에 자기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최대의 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솟음치는 젊음의 혈기, 하나하나의 대상에 마비되기 쉬운 상상력, 게다가 요동치는 날마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곤경에서 해방되려는 초조한 몸부림을 부자연스럽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역겨움과 권태, 그리고 자살 충동의 심리적 원인을 괴테가 일반적 인간 조건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괴테는 베르테르 개인의 비극을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삶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테는 인간이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근본 조건을 외적 세계의 규칙적인 반복에서 찾습니다. 낮과 밤, 사계절, 개화와 결실과 같은 자연의 주기적 변화는 인간에게 리듬과 기대, 만족을 제공하며 이것이 현실적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 원동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반복되는 질서에 자신을 조화롭게 맡길수록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자연과 삶의 리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나뒹구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즐거움이 더 이상 체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순한 사건의 흐름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인간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활력을 잃고 심각한 불행과 질병이 나타나며 존재 자체가 역겨운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베르테르가 느끼는 삶의 혐오와 무력감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정서가 바로 권태입니다. 괴테는 권태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자살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심리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인간일수록 권태에 더 쉽게 빠지며 그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베르테르와 같은 감수성 예민한 인물이 왜 극단적 선택에 가까워지는지를 심리적으로 해명하는 대목입니다. 괴테는 이어서 사랑의 문제를 권태와 직접 연결시킵니다. 그는 반복되는 사랑이 오히려 가장 큰 권태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첫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두 번째 사랑부터는 이미 사랑이 반복 가능한 경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랑을 고양시키던 영혼과 무한의 관념은 붕괴되고 사랑은 다른 모든 반복 현상처럼 더덥고 소모적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베르테르가 로테와의 사랑을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괴테는 젊은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로 자기 결함의 반복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장점을 기르는 과정에서 동시에 결점도 함께 키운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괴테는 장점과 결점이 동일한 뿌리에서 자라난다고 설명합니다. 둘 다 생명력 있게 성장하지만 결점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장점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장점은 의식적 노력과 의지에 의해 힘들게 실현되는 반면 결점은 무의식적으로 돌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장점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 반면 결점은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을 초래합니다. 이 지점에서 괴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짓습니다. 자기 인식의 한계는 젊은이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음, 대상에 쉽게 매혹되는 상상력, 그리고 날마다 요동치는 삶의 조건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오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초조한 몸부림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이라고 괴테는 설명합니다. 괴테는 인간이 특별한 불행이 없어도 권태와 삶의 혐오에 빠질 수 있다는 새로운 근대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상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상태를 극히 위험한 인식 상태로 규정하고 인간이 이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괴테는 독자에게 암묵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즉, 감정과 상상력에만 자신을 맡기고 현실적 삶의 리듬과 사회적 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인간은 쉽게 자기 기만과 파멸로 빠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죽음 소식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소문을 들은 직후 정확하고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 베르테르의 구상이 이루어졌다. 마치 빙점에 있는 통 속의 물이 사소한 진동에 의해 곧장 단단한 얼음으로 변하듯이 사방에서 전체가 몰려들어 하나의 견고한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이미 전보다 더 희망이 없고 불쾌감만이 예상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다시 빨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드문 소득을 움켜쥐고 중요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된 작품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일은 내게 더욱 더 중요했다. 친구 부인에 대한 불행한 애정에 의해 초래된 예루살렘의 죽음은 나를 꿈에서 흔들어 깨웠다. 나는 그와 내게 일어난 일을 명상하며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내게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나를 격렬하게 동요시켰기 때문에 내가 막 계획했던 그 창작에는 문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정열을 불어넣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했으며 친구의 방문도 거절했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은 모두 제쳐놓았다. 나는 내 계획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는 것은 모두 모았으며 아직 문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최근의 내 삶을 반추해 보았다. 이런 상황 아래 오래도록 남모르는 많은 준비를 한 끝에 나는 전체의 구도와 부분적인 취급에 대해 미리 지면에 써보지도 않은 채 베르테르를 4주 만에 써버렸다. 우연히도 누이 동생이 게오르크 슐로서와 결혼하여 집이 온통 즐거운 잔치로 떠들썩하던 바로 그날 라이프치히의 바이간트에게서 내게 원고를 요청하는 편지가 왔던 것이다. 나는 이런 우연한 일을 길조로 여기고 베르테르를 발송했다. 나는 작품으로 받은 원고료로 괴치 폰 베를리힝겐으로 인해 진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 이 작은 책의 영향은 대단했고 어마어마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강력한 지뢰를 폭발시키려면 작은 도화선만 있으면 되듯 이때 대중 속에서 일어난 폭발은 젊은이의 세계가 이미 스스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했고 그 진동은 모두가 자신의 과도한 요구와 만족되지 않는 열정과 망상적인 고통을 폭발시켰으므로
더욱 컸던 것이다. 독자에게 정신적 작품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내 친구들에게서 경험했듯이 실제로 주의를 끄는 것은 내용과 소재뿐이었다. 내가 현실을 문학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홀가분해지고 맑아진 느낌이었던 반면 내 친구들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문학을 현실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런 소설을 모방하여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 나중에는 많은 대중에게서 일어나 내게는 매우 유익했던 이 작은 책이 지극히 해로운 것으로 악평을 받았다. 괴테는 베르테르에 대한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 대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비평과 관심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테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외부의 적대적 비판이 아니라 가까운 독자와 친구들조차 작품을 문학적 성취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에만 집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물의 심리와 형식, 작품이 지닌 사상적 의미보다는 베르테르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며 어떤 인물이 실존 모델인지 밝히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괴테는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참된 예술적 요소들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존 인물인 예루살렘이 뜻하지 않게 사회적 소문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뛰어난 학자이자 신학자의 아들이었으며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는데 베르테르의 유명세로 인해 그의 개인사가 작품과 직접 연결되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행한 사랑과 죽음을 작품의 실제 모델로 단순화하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사후에까지 불행한 소문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특정 개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품 속 여주인공 로테 역시 실존 인물과 결부되어 여러 로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괴테가 실제로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인지 작품 속 로테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집요하게 추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괴테는 끊임없는 추측과 오해, 소문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개인적 인간관계까지 훼손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괴테는 이러한 소란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명성과 그로 인해 생겨난 오해와 추문은 그의 일생 동안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경험은 괴테에게 문학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넘어 사회적 사건으로 변모할 수 있으며 작가 개인의 삶까지 깊이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이번 장을 읽기 전까지 저는 괴테가 자신의 사생활과 연관된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자살로 마감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써서 단숨에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른 과정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둘러싼 이야기를 단순한 스캔들이나 자전적 연애 소설의 성공 사례 정도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장을 통해 접하게 된 내용은 그러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괴테가 베르테르를 집필하면서 의도했던 형식적 선택과 내용적 문제의식, 특히 인간의 고독과 권태, 자기 인식의 한계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단순한 연애 비극이 아니라 젊은 인간의 내면 위기를 치밀하게 분석한 작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성공 이후 괴테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반향과 개인적 고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지나치게 결부되면서 괴테 자신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소문과 오해의 대상이 되었고 그 유명세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문학적 성공이 반드시 개인적 행복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문학 작품이 반드시 작가의 의도대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장을 통해 괴테가 작품을 통해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혼란과 젊은 시절의 위기를 단순한 고백으로 남기지 않고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성찰로 승화시키고자 했으며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자기 극복의 시도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은 저에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 매우 특별한 독서 경험이었으며 괴테라는 작가를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입장에서 괴테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괴테와 베르테르에 대한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틈에 의해 갈라져 있으며 다행히도 그들 양쪽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서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깨달아왔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는 늘 작가가 처음부터 피하려고 했던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작가란 무언가를 쓰게 되면 그들의 채무자가 되고 늘 자신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거나 원하는 것과는 훨씬 뒤처져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작품을 보기 직전까지는 그런 어떤 일이 존재할 수 있거나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을 차치하고라도 모두가 생각지도 않게 대담하게 나타난 이 기이한 젊은 작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 혹은 불행이었다.